자, 근데 아까 모세혈관 틈으로 백혈구가 나온다 그랬잖아. 네. 그 뭐 이상한 생각 안 들어? 궁금증? 백혈구가 나올 수 있으면은 적혈구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사이즈가 다르지 않아요? 백혈구가 더 커. 근데 백혈구만 나올 수 있어, 그 틈으로. 형체가 변환이 되는군요. 그렇지. 얘네는 백혈구는 특이하게 아메바 운동을 한단 말이야. 우리 거머리처럼 이 동그란 애가 네. 거머리처럼 이렇게 홀쭉해져 그 틈으로 퍽 뼈져 나올 수 있어. 졸라 신기하지. 왜? 백혈구들이 군인이니까 얘네는 싸우라고 이런 기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백혈구는 우리 몸속에 다 포진돼 있어. 모세혈관이 졸라 기니까. 이제 전장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자, 침투했어. 그래서 백혈구가 이제 쭉 삐져나왔지. 네. 그 백혈구가 이제 종류가 되게 많아. 그 중에 호중구라는 놈이 있어. 중국? 이름이 호중구야. 백혈구 중에서도 호중구. 얘는 수색대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이 1차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세균 침투했잖아. 얘네들을 막 잡아먹기 시작해. 근데 얘들은 기동력이 좋은 대신에 몸집이 작아. 그래서 몇 개 못 잡아먹어.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시간을 버는 동안 우리 백혈구 중에 등치가 큰 대식세포라고 있어. 이 대식세포는 말 그대로 대식 뭐야? 많이 먹는다. 이 대식세포라는 놈이 딱 오는데 얘는 이제 기동 타격대라고 보면 되지. 얘가 100마리를 먹을 수 있어. 세균 100마리. 아이고야. 얘 한 마리다. 근데 얘가 대식세포가 좀 주책바가지 끼가 좀 있어. 약간 떠버리 느낌이 있어. 이 박테리아를 막 잘근잘근 씹어 먹어. 이렇게 우리 스트리트 파이터 달심 있잖아. 네. 달심처럼 이 쭉 늘어나 뭔가가 쭉 늘어나서 개 잡아 당겨가지고 입속으로 넣은 다음에 아작아작 씹어 먹어. 그 씹어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씹어 먹은 표본을 내 몸에 붙여줘. 왜 붙이겠어? 이막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거야. 막 SNS에 막 올려. 나 이런 거 먹었어. 나 안도팔처럼 생긴 병원균 먹었어. 뭐 별 모양 먹었어. 이렇게 알리는 게 항원 제시라고 그래. 왜냐하면 이 항원을 제시를 해야지 이어진단 말이야. 통신병한테. 네. 그래 막 애들이 와서 좋아요 누르고 막 그럴까요? 그렇지. 좋아요 누르는 거지. 댓글도 달고. 근데 이제 얘네들 대식세포가 100마리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더 잡아먹게 되잖아. 그럼 배가 터져 죽는단 말이야. 호중구들도 터져서 죽고 배불러서. 이게 고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대식세포가 막 SNS에 올렸잖아. 나 이런 거 먹었다고. 이 항원을 제시하면은 이거를 수지상세포라는 애가 있어. 얘도 백혈구 중에 일종이야. 왠지 예뻐 보이는데요? 수지 닮았지. 이 수지상세포가 통신병이란 말이야. 이 표본을 가지고 림프절이란 곳으로 가. 네. 여기 림프절은 뭐냐면 백혈구들의 거의 막 최고 화력 부대가 모인 곳이야. 여긴 최정예 전투병들만 모여 있어. 엘리트만. 그래서 림프구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T세포가 있고 B세포가 있단 말이야. T세포는 가슴 이 흉선에서 생긴다 그래가지고 T가 뭐 사이머스인가? 가슴샘 사이머스 해가지고 T야 T 타이머스 뭐 사이머스 해가지고 그래서 T세포 거기서 활성화된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B세포는 뼈 골수 그래서 본 해가지고 B세포. 그래서 이 수지상세포가 가져온 거를 바로 헬퍼 T 세포라고 있어. 이거 내가 지어낸 게 아니야. 진짜 헬퍼 T 세포야 이름이. 이 헬퍼가 사령관이라고 보면 돼. 이 사령관이 그 샘플을 딱 받은 다음에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해. 먼저 킬러 T 세포라고 있어. 킬러 T 세포. 얘는 또 킬러예요? 이름 멋있지. 네. 킬러 T 세포 얘가 특공대야. 이 킬러 T 세포한테 바로 명령을 내려. 야 일단 가. 지금 대식세포랑 호중구가 존나 싸우고 있으니까 가. 근데 이 T세포는 직접 호중구랑 얘들처럼 병원균을 직접 공격하진 못해. 킬러 T세포는. 얘는 뭐 하는 역할이냐면 이미 감염된 세포들 있지. 이미 감염된 세포들한테만 가서 걔를 죽이거나 우리 몸에 감염된 세포 걔를 죽이거나 자살 명령을 내릴 수 있어. 그렇게 호중구랑 대식세포랑 킬러 T세포랑 이제 막 열심히 전장을 하고 있지. 그 와중에 헬퍼 T세포는 또 B세포한테 가. B세포한테 가가지고 야, 이 B세포가 뭐냐면 무기 만드는 곳이야. 여기는 장비고 같은 거. 공장이라고, 무기 공장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항원을 전달해줘. 이 세균들 그 항원이라 그러지. 이 항원을 전달해주면 이 B세포는 잠도 못 자고 밤을 새가면서 무기를 존나 열심히 만들어. 이 무기가 뭐야?
항체. 이게 바로 항체라는 무기를 만드는 거야. 이 항체가 생긴 게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 Y자 모양으로 생겼단 말이야. 그럼 꼬리 하나에 손 2개인 거잖아. 네. 아까 무슨 모양 먹었다 그랬어? 별 모양을 먹었다고 치자. 네. 그 별 모양 샘플에 맞게 무기를 만드는데 이 손에다가 별 모양의 구멍을 파줘. 항체에다가 별 모양의 구멍을 2개를 딱딱 파줘. 이렇게 만들어진 항체를 수송기에 딱 실어. 그 다음에 전장으로 날아가. 그래서 그 항체를 그 전장터에다 확 뿌려. 졸라 많이 뿌리겠지. 그럼 이 Y자 항체들이 별 모양 손이 박혀 있잖아. 딴 항원들은 못 잡아. 별 모양 항원들만 잡을 수 있는 거야. 열쇠 구멍 우리 이렇게 딱 맞듯이. 전담 마크네요. 응. 얘네들이 이제 나서면은 전쟁은 끝내는 거야. 얘네들이 확 떨어지면서 그 별 모양의 항원들만 다 잡아내. 그러니까 모여 또 이게 뭉친단 말이야 항체들은 지네끼리. 그래서 모아놓으니까 대식세포들이 먹기가 졸라 편한 거지.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전쟁이 끝나는데 기간이 며칠 걸릴 것 같아? 항체가 만들어져서 이 전장이 딱 종료되는 것까지 3일? 7일에서 10일. 우리 그동안 아픈 거야. 7일에서 10일 동안. 그래서 근데 B세포가 무기 만들었잖아. 항체. 별 모양의 항체라는 무기를 만들었잖아. 근데 얘가 이 무기를 버릴까? 전쟁 끝났다고? 아니요. 기억세포라는 또 애가 있어. 기억세포라는 애한테 이 샘플 하나를 보관해. 야, 이거 갖고 있어, 이 새끼야.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별 모양의 세균이 또 침투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그때는 뭐 껌이지. 그러면은 이 기억세포가 만들어놨던 샘플 있지. 네. 이거를 졸라 빨리 7일도 아니고 그치. 이미 짜여져 있잖아, 몰딩이. 샘플이 있으니까. 이걸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어. 존나 많이. 그래서 네가 별 모양에 감염됐다는 사실도 알아채기 전에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용한 게 우리 병원에 가면 예방주사 맞잖아. 네. 그 예방주사 원리가 뭐야? 미리 아까 뭐 별 모양 균 있잖아. 얘 존나 족밥 별 모양 균. 이미 죽을랑 말랑 하는 애. 얘를 주입하는 거야. 균을 주입하는 거야, 예방주사는. 치료제가 아니야. 약한 균이니까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그 대신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이 무기를. 네. 참 이런 거 보면은 진화론이 또 아닌 것 같아. 아니죠, 절대. 왜냐면 근데 바이러스 보면 진화론 같지 않아요? 계속 변화하잖아. 아 그건 또 그래. 계속 진화하니까. 그러니까 둘 다인 것 같아.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냐고 사람 몸에서 이렇게 아니 적혈구는 못 나와. 덩치가 더 작은데. 근데 백혈구만 아메바 운동을 해서 또 얘들은 나와서 싸울 수가 있어. 완전 신기해.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 백혈구들이 보통 3일 있다가 죽어. 우리 몸에서 3일 동안 계속 죽고 살고를 반복을 해. 새로운 애들이 태어나고 이 자동 폭파 기능이 있단 말이야. 3일 있다가.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 군대에 애들은 제대 안 시키고 계속 징집만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결국엔 지들끼리 싸움 나겠지. 잘 데도 없고 막 자리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 백혈구들이 서로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 백혈구 양이 존내 많아지지. 제대 안 시키고 계속 백혈구만 만들어내니까. 그러면 피 색깔이 어떻게 돼? 흰색이 더 많아지지. 적혈구보다 결국 많아지면. 네. 그러면 백혈병이 걸리는 거야. 그쵸. 그리고 사령관 누구라고 했어? 헬퍼. 네. 헬퍼 T세포가 존나 중요한 역할 하잖아. 얘 없으면은 이 면역 시스템이 완전 붕괴되는 거야. 근데 요 헬퍼 T세포만 죽이는 바이러스가 있어. 딴 애들은 공격 안 해. 이 헬퍼 T세포만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가 있어. 그게 바로 에이즈. 에이즈야. 가장 윗놈 잡는 거네. 명령하는 놈. 그렇지. 사령관 잡고 보니까 이게 지휘가 안 되는 거야. 음. 뭐 항원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고. 그렇게 HIV 바이러스라 그러지.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 면역층이 다 무너지니까 막 약한 병에 걸려도 면역을 발휘 못하고 죽는 거지 사람이. 그럼 어떤 세포가 제일 멋있었어? 킬러. 킬러 T세포. 맞아. 킬러 T세포가 되게 얘가 멋있는데 얘보다 더 멋있는 애가 있어. 또? 존나 많지. 그 중에 NK 세포라고 있어. NK 세포. 영어로 N, K 세포. 뭘까? 뭘 줄임말일까? 뉴클리어 킬러? 킬러까지 맞는데 내추럴 킬러 세포야. 이 내추럴 킬러 세포는 뭐냐면은 그냥 킬러 T 세포는 아까 어땠어? 그냥 킬러 T 세포. 정보를 받고 어떤 항원이 침투했다라는 정보를 받고 가서 감염된 세포를 죽일 수 있잖아. 네. 정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얘는 헬퍼 T세포의 정보를 받아야지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이 NK 세포는 좀 암살자라고 보면 돼. 얘가 엘리트 약간 암살자 느낌이 있어. 왜냐면 그냥 킬러 T 세포는 헬퍼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얘는 스스로 적군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냥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경비병 같은 거지. 지나가다가 불신 검문을 한단 말이야. 야, 너 신분증 줘봐. 근데 별 모양이면은 죽이는 거야. 암세포면은. 얘가 죽이는 상대가 바로 암세포. 얘가 암세포를 죽이는 거야. 지금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항상 자라고 있어. 맞아요. 뭐 암세포가 없는데 갑자기 암세포 들어와서 암 걸린 게 아니라 항상 암이 있는데 암이 걸리는 거는 이 NK 세포의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거지. NK 세포가 계속 이렇게 열심히 싸워주고 있잖아. 근데 이 백혈구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좀 깨끗한 데서 많이, 뭐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개들하고 자란 아이들은 면역력이 세다 그러잖아. 네. 근데 막 진짜 막 무균실 같은 데서만 자란 아이가 백혈구들이 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야. 전쟁을 한 번도 안 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나약해. 그리고 나약하기도 하지만 좀 민감해.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해로운 균이 아닌데도 얘네가 작동을 할 때가 있어. 우리 몸에 해로운 균이 아닌 꽃가루가 날라왔는데 그거 균인 줄 알고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 알러지 또는 아토피가 되겠지. 민감해서 백혈구들이. 자,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 되게 신기하지. 네. 좀 신기하죠. 이렇게 당신을 위해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 이들, 백혈구들, 경이롭다 못해 고맙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생명 가치를 더욱 소중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살하지 말라고. 네. 우리가 인체의 신비를 지금 들었잖아. 너무 신기하지. 완전 신기하지. 이제 깨끗이 씻어야 돼. 아무거나 막 못 만져. 그래요. 아무거나 주워 드시면 안 돼요. 야, 맞다. 그리고 너네 이렇게 손에 보면은 혈관 보이잖아. 네. 이게 동맥일까 정맥일까? 정맥. 그렇지. 정맥은 약간 석션, 순환돼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애들. 동맥은 펌핑, 심장에서 펌핑해가지고 나가는 애들. 네. 그러니까 압력이 되게 크겠지. 그러니까 동맥은 졸라 튼튼하단 말이야. 삼중 구조로 돼 있고. 그리고 깊숙이 있어. 몸속 깊숙이 있지. 근데 정맥은 신기한 게 또 여기서 인치가 신비한 게 정맥은 순환돼서 심장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야 되잖아. 네. 근데 역류하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정맥에는 판막이 있어. 이렇게 역류하지 말라고 양옆에 벽에 45도 각도로 이렇게 판막이가 설치돼 있단 말이야. 판막이가. 그래서 역류하지 못하게. 정맥에만.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신. 진짜 신기해.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인체의 신비를 가만둘 리 없잖아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재밌겠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생화학 무기가 언제부터 전쟁에 사용됐을까?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냥 뭉뚱그려서 2차 세계대전이겠다. 2차 같기도 한데. 임꺽정 때부터. 일단은요. 제일 큰 건수는 14세기 어우, 되게 오래됐다. 진짜 명인데. 유럽을 반타작 냈던 병 있잖아요. 흑사병? 역사? 네. 이것도 사실 생화학 무기로 시작이 된 거였어요. 1346년에 이탈리아 도시국가 제노바에서 여기가 몽골군이랑 싸우고 있었대요. 야, 몽골이 거기까지 갔구나. 네. 그래서 몽골군이 전염병에 죽은 사람을 투석기에 넣고 던진 거야. 맞아. 적진으로. 그리고 이게 흑사병이 맞아.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흑사병은 다들 아시다시피 유럽을 초토화시켰죠. 그래서 많은 기록이 있긴 한데 원래는 다 그전에도 다 암암리 그런 게 있었대요. 막 시체를 성 안으로 넣는다던가 우물에 무슨 버섯독을 푼다던가 그렇지. 이런 거는 있었는데 기록이 된 거는 일단 18세기 미국에서부터.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영국이 있고 중부 지역에서는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식민지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영국 대 프랑스로 이제 싸우고 있는데 프랑스는 인디언이랑 연합을 한 군인들이었대. 그래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총사령관이 제프리 암허스트 장군. 사령관이? 영국군의, 비세포가 아니라? 영국군의 총사령관 헬퍼. 제프리 암허스트. 이 암허스트 장군이 공을 많이 세운 장군이었나 봐.
그래서 이제 북아메리카를 이제 영국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가 이겨야 돼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때 캐리온 항구를 공격을 하고 있었대요. 이거 좀 중요한 데여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2번이나 공격하고도 큰 손실을 입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장군이 휴전을 제의를 하게 돼. 휴전을 제의하고 그리고 휴전 선물로 인디언들한테 모포랑 손수건 등을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잘 됐겠지 뭐. 네, 잘 됐어요. 아니야. 얼마 뒤에 인디언들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모포에 뭐가 있었구나. 네. 아머스트 장군이 천연두 환자가 쓰던 모포랑 손수건을 선물했던 거야. 나쁜 놈의 시기. 그래서 며칠 뒤에 인디언들은 천연두로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병력이 약해졌겠죠?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아머스트 총사령관은 캐리온 항을 다시 공격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사실 비공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이 장군이 부하한테 보낸 편지가 공개되면서 세상에 밝혀지게 돼요. 그리고 이 사례는 생물학 무기가 전쟁에서 사용된 그러니까 공식적인 첫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차 세계대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생화학 무기가 사용이 되는데 특히 독일이 이 분야에서 성과를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어떤 방법을 썼냐면 미국의 안톤 딜거라는 박사를 보내. 근데 이 사람은 독일계 미국인이었대. 그러니까 스파이를 보낸 거겠지. 스파이를 보내놓고 독일은 탄저균하고 비저균을 배양을 해서 안톤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안톤은 유럽으로 보내지는 노새나 말, 소한테 이 배양균을 주사를 했어요. 그렇게 전쟁터로 보내진 전염병은 계속 전염이 돼서 사람한테도 전염이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진 못했대. 이 이후에도 독일은 이탈리아에 콜레라를 보내기도 하고 러시아에 페스트를 보내고 영국에 생물폭탄을 터뜨렸다는 주장이 있기는 한데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거를 좀 모른 척을 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의 보고서에도 그런 정황은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발표를 하게 되죠. 결국 1차 세계대전에서 이용된 생화학 무기들은 전쟁 시에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제네바 의장서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약간 허점이 있어. 이걸 쓰지 말자고는 했는데 이 무기들을 연구를 하지 말거나 생산하지 말아라 이런 제약은 없어요. 보유는 해도 된다. 그러니까 쓰지만 말자. 핵이랑 언급이 똑같네. 없어. 아이, 나쁜 놈. 지금 바꾸면 안 되나? 내가 가볼까? 그 사람들 다 모으기가 힘들죠. 어쨌든 그렇게 협약은 했지만 또 어때? 전쟁이 다시 또 나죠. 나죠. 2차 세계대전. 근데 이때부터 모든 참전국들은 생물학 무기들을 개발하고 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네. 먼저 독일에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생체 실험하면 일본을 빼놓을 수가 없겠지. 나쁜 놈들. 너무나 유명한 암호명 731 부대. 네. 731 부대. 731 부대는 만주 하얼빈 남쪽 40마일 지점에 연구단지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생물학 실험을 하는데 마루타는 일본어로 통나무라는 뜻입니다. 통나무? 네. 731 부대는 1936년에 시작이 돼서 1945년까지 이시 장군의 지휘 아래서 이제 실험이 자행이 되는데 부대의 병력은 약 3,000여 명 정도였대요. 그리고 모두 8개 부서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1부, 2부, 4부가 핵심 부서인데 1부에서는 페스트, 콜레라 이런 전염병들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감옥에서 전염병 실험을 당했대요. 그리고 2부는 이들 세균을 사용하는 실행 부서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실행을 할까 이런 연구를 하는 부서였고 4부는 생산부인데 말 그대로 병균이랑 세균을 대량 생산하는 부서였습니다. 731 부대는 이제 뭘 한 게 유명하냐면 탄저균은 이제 에어로졸 형태로 만든 거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비인간적인 실험들 이 자체에 의해서 의학 발달이 되게 많이 일어났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임산부 배를 갈라서 다 실험을 해본다든지 그것도 이제 살아있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전쟁 한번 나면 무기 발전, 의학 발전, 네. 뭐 이런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31 부대가 되게 험악한 짓을 많이 했잖아. 네, 일단은 전염병에 대한 부분만 제가 추려왔거든요. 네. 나중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보면 현대에도의 전쟁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데 제일 궁금한 건 현실 가능한 생화무기 아니겠습니까? 조용한 핵폭탄이라고 불리잖아. 네. 근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생화무기가 병균, 가스, 독극물로 나눠지더라고. 근데 영화는 전염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도 해서 생화무기만 추려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네. 그럼 1번 타자. 백색 가루의 공포. 가난한 자들의 핵폭탄. 그거. 탄저균. 그렇지. 오, 맞아요. 네. 제일 유명한 건 탄저균이겠죠? 음. 지금도 편지봉투로 날아다니고 있을지도 몰라. 아니 그거 우리 소포로 누가 보냈었잖아. 대한민국에 미국에서. 네, 맞아요. 어. 페덱스로. 저건지 모르고 걔네도 실수였겠지 뭐. 일반 우편. 과연 실수였을까요? 글쎄. 음모론. 죽어있는 뭐 그런 걸 보낸다 그랬는데. 음모론이야. 이 탄저균은 생화학 무기로 개발됐다기보다는 원래 있던 전염병이에요. 원래 있었던 병균인 거야. 그래서 크게 식물 탄저랑 동물 탄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로서의 탄저균은 보통 동물 탄저를 말합니다. 일단 탄저균은 피부나 코, 입으로 감염이 되는데 감염이 되면 초기에는 감기 증상처럼 나타나요. 그 다음에는 폐에 피가 뭉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병원군이 몸 전체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저 식물성은 좀 약해? 네, 좀 약해요. 모든 동물성이 맛있어. 그래서 이제 탄저균에 감염이 되면 열이 나고 장기 염증이 심해져서 결국 몸이 이기지 못하고 쇼크사하게 됩니다. 피부 탄저의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까만 반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썩어 들어간대요. 봤어요. 네. 사진. 네. 그렇다면 전염병은 많고도 많은데 왜 하필 탄저균일까? 근데 항생제로 안 들어 이거는? 피부 탄저 같은 경우는 치료가 되기도 한데요. 치사율이 높지 않아서 항생제 묻힌 거즈를 계속 갈아주면 증세가 나아지는데 이게 동물 탄저인 경우에는 탄저균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동안 안에 몸이 그거를 면역 활동하기도 전에. 네, 생산하기도 전에 온몸이 다 공격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짧은 거지. 치사율이 잠복기가 없구나 얘가.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항생제를 만들기도 전에 온몸이 다. 확산 속도랑 치사율이 빠르기 때문에. 손도 못 써보고. 근데 바이러스들이 그렇잖아. 세균이나 그 숙주가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 얘네는. 그럼 자기도 죽는 거잖아. 숙주가 죽으면. 그래서 못 전염시키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좀 길게 잡거든. 근데 얘는 되게 빠르네. 근데 그만큼 빨리 또 전염이 돼요. 빠르게 전염이 돼. 아 전염도 빨리 돼? 전염도 빠르고. 그게 이유야. 탄저균을 무기로 쓰는 이유. 전염도 빠르고 빨리빨리 끝내야 빨리도 되니까. 죽일 수 있는데 전염도 빨리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치사율이 진짜 높아요. 탄저균에 감염이 되면 10명 중에서 8명이 죽습니다. 80%네. 천연두가 치사율이 30%래.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두세 배 되는 거죠. 와 존나 세네. 그래서 만약에 탄저균 100kg를 이제 저공복으로 이렇게 샥 뿌리잖아? 그럼 1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그냥 죽는데요. 이야. 근데 이거는 1메가톤 수소폭탄에 맞먹는 살상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핵폭탄이지. 네. 그리고 탄저균은 분말 형태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만들기가 쉽기도 하고 보관과 이동이 너무 편해서 유통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탄저균이 또 무서운 점이 전염성이 엄청나다는 점이 있어요. 먼저 피부에 탄저균이 발현이 되면 사망률이 20%, 내장에서 발현됐을 경우에는 60%, 그리고 기관지에서 발현될 경우에는 무려 95%입니다. 거기다가 탄저균은 땅에서 매복하는 균이라서요. 만약 탄저균에 감염된 생물이 죽잖아? 그러면 이게 흙 속으로 들어가서 최고 100년 이상 버틸 수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탄저균이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죽음의 땅이 되는 거네. 네. 공기 중에서는 24시간 버틸 수가 있고 그래서 우편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24시간 거리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탄저균이 걸린 생물이 다른 지역에 가서 죽으면 그 땅도 오염되는 거예요. 와, 엄청 무서운 병이네. 근데 이게 생존하는 원리가 뭐냐면 이 탄저균이 포자를 만든대요. 그래서 버섯 저기 생식할 때 포자 퍼뜨리잖아. 근데 이 포자가 생존율이 진짜 높은 거지. 그러니까 포자 형태로 100년을 가는 거야. 그래서 열을 가하거나 햇빛에 노출되거나 이제 소독을 하더라도 내성이 너무 강해서 오염된 걸 완전 완전 태우지 않으면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탄저균이 진짜 위험한지 알 수 있는 사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영국에서 탄저균을 실험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 후에 이거를 처리하는데 진짜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 1942년에 이제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섬 안에서 했어요. 워낙 위험한 균이니까 그리나드라는 섬에서 양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근데 이 실험이 그렇게 오래 한 실험도 아니었어요. 먼저 섬에다가 양 80마리를 이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탄저균을 살포를 했어. 그리고 3일 뒤에 이 양은 모두 다 죽습니다. 이렇게 실험이 끝났어. 끝났는데 이 양들은 일단 소각 처리를 했고 이 섬을 이제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 정도 지난 후에 풀린 줄 알아? 아니 그 청정 지역이 됐냐고? 응. 폐쇄를 100년이라며. 했잖아. 100년까지는 아니었고 42년 후에 그때부터 희석 작업을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 희석 작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바닷물에 포름알데히드를 희석을 해서 살포를 했대요. 하고 땅을 이렇게 얇게 깎아가지고 4년 동안 제염 작업을 하게 돼. 그래서 총 58년이 지난 후에나 이제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지게 된 아니 거예요. 뭐 방사능이랑 다름이 없네. 네. 실험은 단 3일밖에 안 했어. 그래서 1990년 4월 24일에 영국의 국방부 차관이 이 섬이 안전하다 하고 자기가 몸소 거기를 간 거야. 그래서 이 섬은 안전해요 라고 선포를 하고 개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가겠어? 안 가지. 안 가지. 그래서 아직도 무인도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고로는 1979년에 소련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소련이라고 발음하면 좀 그래요. 소련이라고 해줘야 돼. 뭔가 되게 약해 보여. 네, 약해 보여요. 자장면 안 돼. 굿소련 그것도. 굿소련. 소련이라고 해줘야지. 소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사고로는 1979년에 있었던 구소련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좋아요. 소련 하면 초특급 비밀 연구소 아니겠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고가 발생을 해. 탄저균을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직원이 에어 필터를 바꿔줘야 하는데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있던 무려 66명의 연구원들이 탄저균을 흡입을 했고 모두 다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고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연구원들이 다 죽은 거잖아요. 그 필터 안 간 놈 그놈 때문에 그렇게 됐네. 그래서 1979년 이후에 소련에서는 탄저균에 관련한 모든 실험을 금지를 시킵니다. 일단 표면상으로. 혹시 모르는 거야. 그렇다면 탄저균은 치료법이 없는 건가? 그래요. 다행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백신이나 그런 건 없어.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발병한 지 하루 만에 빠르게 조치가 돼야 돼요. 하루가 넘으면 이제 죽는 거야. 치료법은 이제 칵테일 치료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항생제를 칵테일 섞듯이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다량으로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아예 칵테일. 투하를 하는 거야. 근데 탄저균이 항생제의 좀 내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서 사실 큰 기대는 어렵다고 하고요. 백신도 있기는 있어. 근데 부작용이 좀 심해. 그래서 많이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쓸 정도까지는 만들지는 않고 군인이나 이제 관련된 사람에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타자. 얘도 유명한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도 한번 했어. 선사시대부터 내려온 인류의 대재앙. 연두 누나? 네. 천연두. 옛날에 마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호암마마. 네. 이제는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사망 인원의 10%가 천연 때문에 죽었다고. 연두는 바이러스지? 세균이 아니라? 네,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천연두는 걸리게 되면 일단 2주 동안의 잠복기를 거쳐요. 그 다음에 열이 나고 통이랑 이제 요통이 생기게 되고요. 이틀 뒤에는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섭죠. 얼굴에 닿아서 이제 긁으면 이제 자국이 많이 남잖아. 그래서 붉은 반점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수포가 돼서 안쪽에 고름이 찹니다. 그리고 동시에 폐혈증, 폐렴, 후두염, 늑막염 등 각종 염증이 생겨요. 그리고 이 염증 때문에 몸이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천연두는 역사 속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인류의 역사를 같이 했다고 봐야 하는데, 하지만 이런 공포의 천연두는 1796년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백신을 만들어서 점차 사라지게 돼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요. 13살부터 의술을 공부했다고 해. 오. 그래서 의사인데 어느 날 마을에 우유 짜는 부인이 제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우두에 걸렸기 때문에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우두는 뭐냐면 소가 걸리는 천연두야. 음. 네, 이거를 먼저 걸렸기 때문에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저희가? 근데 이게 사람들이 경험으로 다 알고 있었대. 이게 실험상으로는 발표가 안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충 눈치만 보고 있었대.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제 발표할 기회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 제너라는 사람이 이 실험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너는 이제 가설을 세워. 우두균을 먼저 맞으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걸 증명하려고 실험을 해야 되잖아. 근데 마침 존 필립이라는 62세 할아버지가 지원해. 자청을 합니다. 자기가 9살 때 우두를 앓은 적이 있다. 내 몸에다 실험을 해봐라. 라면서 마루타를 자청합니다. 그러면 실험을 어떻게 하겠어? 우두에 앓은 적이 있으면 확인할 건 뭐야? 천연두를 맞춰서 천연두가 발병을 하지 않으면 그 가설이 맞게 되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제너는 천연두 병균을 필립에게 접종을 시킵니다. 그리고 경과를 보니까 약간 붉은 반점이 생기긴 했지만 5일 뒤에 바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사실 65세 노인이라면 젊은 사람보다는 면역력이 이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걸 염두에 뒀을 때 확실히 우두에 걸렸던 사람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장치가 거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네. 거네요.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한 제너는 근처에 살던 농부를 설득해서 그의 8살짜리 아들에게 실험을 하기로 합니다. 먼저 우두병균을 아이한테 접종을 시켜. 그리고 6주 뒤에 천연두를 다시 접종을 시켰어요. 근데 우두는 일단 죽는 병은 아니었나 봐. 그런 거 그래서 한번 앓고 나서 천연두를 딱 접종을 시켰는데 빙고! 아이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실한 연구 결과를 얻은 거야. 하지만 그 당시에 제너의 연구 결과를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 백신을 맞으면 몸이 소처럼 변한다. 라는 그런 소문도 돌기도 했다고 해요. 그냥 우두 그 병 자체가 백신이었네 그냥 그 당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소문이 많이 있었고 이제 이거를 불식시키려고 제너는 계속 실험을 했다고 해. 자원자들도 점점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1798년까지 23번의 실험을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영국 왕립협회에 보고가 됐어.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이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천연두는 인류에게서 사라져 가죠. 이게 백신계의 그 유명한 에드워드 제너의 종두법. 인류 최초의 공식 백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연두는 점점 사라지고 1967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천연두 근절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77년 소말리아에서 마지막으로 천연두가 발견이 됐고 그 이후로 지구상에서 공식적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천연두 이제 사라졌어. 천연두는 DNA 바이러스잖아. 아까 RNA 바이러스는 변종이 잘 돼서 백신을 만들 수는 있는데 못 만들지. 계속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니까. 근데 DNA는 잘 변이가 안 되잖아. 그래서 백신을 만들 수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뭐 천연두나 이런 거는 약이 있지. 근데 이게 세상에서 없어졌잖아. 그러면 왜 이게 위험한 생화학 무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까? 지금도? 지금도 위험군이야. 왜 그럴까?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더 위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요즘 애들은 그 항체가 없어서? 그렇죠. 음. 사람들한테 이제 천연두는 발병하지 않지만 이제 일부 연구시설에서는 이걸 다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2군데에서만 있어요. 미국의 질병관리센터랑 러시아의 바이러스 대책연구소. 이 2군데에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균을. 근데 이거를 파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좀 논쟁이 있었나 봐. 파기를 하자는 입장하고 하지 말자는 입장. 어떤 입장일 것 같아? 나는 그냥 진짜 순수한 의도로 이런 안 좋은 세균을 없애자, 바이러스를 맞아. 없애자라는 의도였고, 후자는 혹시나 모르니까 맞아. 그거를 이제 실험용으로 남겨두자. 맞아. 나는 그 없앨 수 있는 거조차가 의문인데? 없앨 수 있어? 똑똑한데? 이 2개 이유가 그 근거야. 먼저는 아예 다 없애버리면 앞으로 천연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없앤다고 이게 정말 다 없어지겠느냐. 없어졌다고 공식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람들한테 백신을 접종을 안 시켰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천연두가 지구상 어디에서 발현이 되면 진짜 인류를 휩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 백신을 안 맞았으니까. 그리고 이런 불안을 부추기는 증언이 있습니다. 1992년에 구소련에서 미생물 학자가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켄 알리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증언을 한 거야. 자신이 소련에 있을 때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에서 최고 책임자였다.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했는데 서부 시베리아에서 천연두를 이용한 생화학 무기를 만든 적이 있다라고 진술을 한 거지. 거기다가 더 끔찍한 거는 천연두 바이러스가 유전자 변이를 시켜가지고 더 강한 천연두를 개발을 했다고 자기가 증언을 했어요. 유전자 변이가 된다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시킨 거니까. 아, 인위적으로? 네. 강한 놈으로 개발을 해서 지구상 어딘가에는 이 병균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퍼지게 되면 백신도 안 맞은 우리들은 그냥 즉살. 연두 누나 무섭구나. 그리고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소련에서 개발된 바이러스가 북한이랑 이라크로 전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두는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잠재적인 생화학 무기로 아직도 존재감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죠. 북한 이 새끼들은 다 갖고 있을라 그래. 근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북한 장난 아니더라. 근데 VX 그것도 갖고 있잖아. 그리고 세 번째 타자, 온몸의 장기가 모두 녹아내리는 바이러스. 이거 힌트.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거 저거잖아. 치사율 좀 높은 거. 네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에벌레 바이러스. 네,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콩고에서 발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볼라 강 유역에서 발견이 돼서 에볼라 바이러스 이름이 붙여졌는데 1976년에 구 자이르, 지금은 콩고 민주공화국이죠. 거기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최초로 발병이 됐고 이 환자가 기록이 조금 끔찍해. 첫 번째 환자가 44세의 마발로 로겔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에볼라 강에서 여행하고 물속에 들어가고 이랬나 봐. 그러다가 이 병에 덜컥 걸린 거지. 그게 침팬지인가? 뭐 원숭이 같은 애들 옮기는 거지. 박쥐, 원숭이 뭐 다. 그게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그래? 추측만 하는 거야. 그래서 박쥐나 원숭이가 아니겠느냐. 근데 합니다. 원숭이 얘네는 이미 그 병을 갖고 있잖아, 에볼라. 얘네한테는 치명타가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게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변이가 돼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에볼라강 근처를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몸에 열이 너무 많이 난 거지. 그래서 얀부크 진료소에 들렀어요. 그래서 이 진료소의 의료진들은 처음에는 말라리아라고 판단을 한 거야. 비슷하네. 네.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제인 퀴닌이라는 치료제를 주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14일 후 몸의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으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료소에서 이 환자에게 썼던 주사기 있잖아. 그걸 또 썼어? 소독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이 환자 저 환자한테 써가지고 이게 이 진료소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죽었던 사람들은 로겔라의 가족들. 그래서 특히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죽었고 그 뒤에 간호사, 그다음에 현지인 의료진, 그리고 거기에 있던 수녀들까지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급해진 원장 수녀가 수도에다가 긴급 사태를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수도에서 의사가 파견이 돼. 근데 이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진짜 생지옥이 따로 없었대요. 막 피가 여기저기 막 다 묻어 있고 의료진들도 거의 다 감염된 상태라 진짜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해. 특히 죽은 마인가라는 간호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간호사의 피는 아직도 보관 중이에요. 그리고 이 간호사가 죽었을 때가 진짜 끔찍한데 침대가 그냥 다 온통 피투성이었대. 피 다 흘리면서 죽은 거야. 장기가 다 녹아버린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의사는 당황을 했지만 이제 환자를 격리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태가 심각한 거를 듣고 정부에서는 대통령 주치의를 보내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인이었거든? 근데 이 미국인 의사가 진료소를 보고 세계 정부에다가 연락을 하게 돼.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과학자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야. 처음 보는 질병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세계에서 자유로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연구를 시작을 해. 그리고 연구 결과 이 괴지를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의 정확한 병명은 에볼라 출혈열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병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발병 지역에 따라서 5종류로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단 에볼라, 자이르 에볼라, 레스턴 에볼라, 타이포레스트 에볼라 하고 분디부교 에볼라 이렇게인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최악의 에볼라균이에요. 자이로 에볼라. 피토하고 막. 네, 피 막 흐르고 제일 치사율이 높은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일단 자이로에 걸리면 열의 9은 그냥 죽어요. 그래서 이때는 일단은 일단락이 됐거든요. 이게 일단락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종종 발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에볼라 중에서도 출현 빈도가 높아요. 근데 출현 빈도가 높잖아? 근데 그거에 비해서 확산은 잘 안 된대.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시세율이 높으니까. 사람이 빨리 죽어서. 그러니까 숙주가 그냥 숙주가 너무 빨리 죽어서. 전달될 저것조차 없는 시간조차 거지. 없는 거지. 응. 걸리면 그냥 죽는 거네. 그리고 확산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을 일으켰어요. 2014년이면 3년 전이야. 아, 그 뉴스에서 본 것 같아. 그래서 라이베리아, 기니, 시에라리온 이 중심으로 유행을 했고 전에 케이스와는 달리 10,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2015년 기사에 사망자가 7,900명. 와. 그러니까 최근 일이고 이게 올해에도 또 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행 금지 구역인가 이럴 거야. 그렇다면 에볼라 바이러스는 어떻게 걸리는 걸까? 경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레스턴 에볼라는 공기 감염이래. 이게 더 무섭지 않아? 공기 중에 붙어가지고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치. 근데 다른 에볼라는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은가 봐요. 추측하기로는 체액이나 배설물, 혈액, 토사물, 모유 등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혈액은 에볼라 덩어리인 거야. 피 그냥 딱 맞으면 걸린다고 봐야 되고 나머지는 뭐 땀이나 이런 거는 혈액보다는 농도가 적지만 감염군이라는 거. 그리고 전염성이 강할 때가 있잖아. 근데 이게 직후에는 약한데 사망 직후에 제일 전염성이 강하대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만지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환자한테 접근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는 걸리게 되면 짧게는 2일에서 21일까지 잠복기가 있대. 근데 보통 열흘 사이에 발현이 됩니다. 잠복기가 지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감 증세. 무서운 증상은 피부에 발진, 출혈, 그리고 혈종 등이 생기기 시작해.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뭐냐면 혈액이 굳는 증세가 발생하는 거예요. 혈액이 굳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막히지. 장기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뭐 염증까지 생기고 그리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장기가 막 괴사하고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는 피부 속에 콜라겐 있잖아. 근데 콜라겐을 공격하는 습성이 있대. 그래서 장기나 피부 조직이 다 분해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쇼크사 그리고 이제 괴사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끔찍한 병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병 치료법은 없는 걸까? 안타깝게도 치료법이 없어.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법이 환자가 에볼라를 앓고 있을 동안에 그냥 수액을 계속 맞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 에볼라에 걸리면 이제 설사하거나 구토거나 뭐 뇌출혈 있거나 해서 몸속에 수분이나 전해질이 많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수액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야. 환자 본인이 견디는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연구가 계속 되고 있기는 한데 이번에 콩고에서 이거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콩고에 백신을 풀겠다라고 발표는 됐어요. 일단 효과가 있는 백신이 있긴 있는 거야. 확실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이 백신을 맞추겠다라고 발표를 한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생물학 무기 중에서 제일 강력한 3가지를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페스트, 뭐 티푸스, 레지오넬라, 야토병, 큐병, 뭐 낙타두창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많지. 이거 다 그냥 감기 증상 나다가 사람이 죽는 그런 병들이고요. 이제 특징적인 거 3가지만 일단 소개를 해봤어요. 와, 장난 아니네. 아 진짜 무섭다. 뭐가 제일 무서워? 셋 중에서? 나는 탄저. 탄저. 에볼라. 에볼라. 다 녹아 끔살. 피가 죽을 때 다른 거는 그냥 죽는데 에볼라는 흔적을 남기고 죽더라고. 그러니까. 강대린. 에볼라? 에볼라? 고통도 에볼라가 더 심할 것 같은데.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는다잖아.